단기적인 이런 경기 이슈와 장기적인 인구 문제가 지금 같이 만난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일본의 수순 같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그 시점은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거죠. 약간 국내 이슈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워낙 그 자이언트 스텝 4연속하고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희생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한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미국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또 외화 반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사면초가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앞단의 그 질문과 좀 묶어서 몇 가지 설명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긴축 행보가 다 불균형해요. 물론 미국이 혼자 저기 달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영국, 유럽 이런 애들이 추격하고 있는 거고 꽤 우리나라는 거의 중반 계열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중위권? 그리고 그 결승선에서 출발도 안 한 애들이 있죠. 그게 일본, 중국. 중국은 결승전 뭐죠? 백도라고 하죠? 더 뒤로 가고 있어요. 백도죠, 백도. 굳이 따지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정도가 이제 조절될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바로 그거예요. 돈의 이동은 그거보다 먼저 움직이니까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그 돈의 비중이 좀 줄고요. 대신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는 많이 빠져나오죠. 해보세요. 엔전데 투자한들 그 돈 달러로 바꿔보세요. 얼마 되겠어요. 아무리 높은 수익이 돼도 이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역환차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긴 투자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더군다나 뭐 시진핑 3년인과 관련해서 미중 패권 격돌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차이나런이죠. 차이나 엑소더스 하는 현상. 이게 거의 지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참에 중국으로부터 주식을 빼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중국의 테크주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테크주로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한국으로 일단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약간은 건너타기에 해당됩니다. 약간 반사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사이익이 있었죠. 근데 이게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선행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건 맞다고 보지만 업앤다운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돈의 이동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주셨던 그 질문 관점에서는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에 관심 없어요. 진짜요?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에 관심 없어요. 한국은행은 주식시장에 관심 없어요. 한국은행의 관심은 그냥 물가입니다.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일이에요. 남일이라는 거죠. 가계부채, 금융위의 일이에요. 한국은행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그건 다 개인의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일이죠. 한국 주식시장 떨어서 자산가치 하락해가지고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여전히 경기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행정부의 일이에요. 굳이 따지면. 그거는 재정정책 잘해서 경기 부양해 라는 입장이에요. 굳이 따지면. 중앙은행은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을 못하면 중앙은행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한국은행법 1조 1항이 물가 안정이니까. 물론 물가 안정, 통화 안정, 건전한 경기 성장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롤이지만 그 롤 중에 롤, 다른 데는 물가 안정의 목적을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하라고 있는 기구고 그러니까 제도가 뭐예요? 목표 물가 제도, 목표 안정 물가제 이렇게 하잖아요.
목표 물가를 상정해 놓고 2%라는 고를 이루기 위해서 권총을 준 거죠. 권총이 뭐예요? 권총이 통화 정책이죠. 이게 정책의 목표고, 물가, 목표 안정 물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권총을 줬는데 그게 금리 인상이나 동결, 유동성 공급 여부, 지급 준비율, 이런 통화 정책이라는 권총을 준 거예요. 이 권총 가지고 그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니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 어렵다? 물론 그것으로 우회적으로 금융 불안정이 야기되고 시스템 리스크 있고 이것도 봅니다만 일단 우선시하는 그 정책은 이게 이제 정말 가시적으로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일단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나머지를 그 다음 챙기는 게 우선이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파월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고 같은 방식인 거죠. 다 같은 방식.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경기 침체 와도 좋아. 어쩌면 경기 침체가 와야만 해. 와야 물가가 잡혀. 그렇죠. 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려면 수요와 공급을 균형화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통화당국이. 근데 통화당국의 역할은 이걸 유지하거나 놔두거나 떨어뜨리거나 하잖아요. 수요를. 근데 수요를 유지하려면 저금리인 거고 수요를 떨어뜨리려면 고금리인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상황이 오면 기업들은요. 정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사업 규모 조절이라든가. 왜냐면 그게 수익성과 밀접하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신규 투자한다? 그거 굉장히 위축됩니다. 다 사업 영역을 정리하는 게 기업들의 고민이에요. 뭐를 정리할까? 뭐를 더 해볼까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 중에 뭐를 정리할까? 이게 수순이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위축이 오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사업 규모 조정하고 그건 이제 고용 위축으로 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 가게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고용을 안 잃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고용을 잃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총 고용이 축소돼요. 그러면 총 소득이 주는 거예요. 평균 소득이 주는 거예요. 1인당 소득이. 네. 그럼 소득이 줄면 1인당 소비 지출이 줄잖아요. 근데 1인당 소비 지출이겠지만 그 1인당이라고 하는 1인, 인구가 또 줄잖아요. 제가 갑자기 인구 얘기를 꺼낸 것은 단기적인 이런 경기 이슈와 장기적인 인구 문제가 지금 같이 만난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어제 KDI에서 장기 전망을 했거든요. 장기 전망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OECD 같은 데서도 한국의 장기 전망 했었어요. 근데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레벨이 과거에는 뭐 3.5, 4 이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2, 1.5, 1.0, 0.5 이게 장기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크게 무게를 두는 게 인구 구조 변화예요. 왜냐하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죠. 네. 이건 노동력 축소예요. 그러니까 GDP를 구성할 때 우리 그 잠재 성장률 계산할 때 그 기여도가 있는데 네. 하나가 노동이고 그 다음이 자본이에요. 나머지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동이라는 영역이 계속 줄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그리고 역동성은 줄죠. 왜? 부양자들은 많아진다. 고용층은 많아져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2명이서 4명을 부양하다가 이제 1명이서 5명을 부양해야 돼요. 구조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요. 그 국가의 국민연금만 생각해도 그런 거죠. 낼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가분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런 모습은 마치 일본의 수순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 근데 저를 뭐 그 일본의 수순을 뭐 제가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KDI가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봐도.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침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침체를 앞에다 둔 상황에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만나서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견조한 성장을 하다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갈 텐데 장기적인 저성장. 그래서 23년 경제는 여러분 역사상, 향후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를 만나게 되는 시대예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네. 물론 이제 양 사이드가 있긴 하지만은 교수님 말씀 빌리자면은 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물가 잡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상황과 맞물려서 역사상 예. 높은 금리를 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물가가 안 잡히는 한 물가가 안 잡히는 한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2% 목표 물가고 불안한 물가는 그것의 2배 수준인 4%인데 4%는 적어도 23년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적어도 네. 지금의 그 한국은행의 전망에 기초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죠. 뭐 대단한 변수가 없는 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의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전쟁의 종식이라든가 뭔가 대단한 변수가 등장하면 또 한 번 이렇게 바꿀 거예요, 방향성을. 그렇죠. 그런 게 없는 한 지금의 경향성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네. 최근에 그 레고랜드 말 네. 또 회사채, 뭐 회사채뿐만이 아니라 뭐 네. 국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신용 경색 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꺼지지 않고 최근에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영구채 같은 경우에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네. 또 이게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안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것 같으니까 해준다라고 번복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지금 회사채 시장, 국채 시장, 채권 시장이 다 안 좋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네. 사실 더 안 좋아지는 더 거잖아요. 안 좋아지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수익성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하는데 네. 이 금리가 지금 뭐 우량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가 넘고 거의 20%에 다다른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웬만한 건설사들 부도날 거고 네. 그래서 뭐 제2의 IMF까지 온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2의 IMF 외환 위기는 아니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외환 위기는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는 거고 국내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돈맥 경화 때문에 발생하는 그거는 이제 금융 위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Great Recession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였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리세션이 찾아온다라는 그 경로를 설명할 때 채권 시장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가지고 경기 침체를 설명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네. 기업들 입장에서 채권을 왜 발행합니까?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쪼그라들었잖아. 자기 자본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그만큼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면 타인 자본을 더 많이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규모를 유지하려면. 근데 타인 자본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총 자본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대응 전략인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사줄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죠? 그거예요. 투자자를 못 찾는다.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가 이건 마치 좀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리 집값을 50%로 박앤세일해서 내놔도 아무도 안 사간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심지어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공공채들도 뭐 한전채라든가 혹은 뭐 한국도로공사 대표적인 예죠. 네. 과천도시공사 뭐 이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채권들도 매각이 안 돼요. 한전채가 트리플 A 등급이에요. 한전채도 다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금리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도 불안해서 이거 매각하겠습니까? 매각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이게 미매각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매각률. 네. 미매각률 지표가 지난 9월 달 20.1%를 찍었어요. 이게 근래 들어, 이게 얼마만큼 높은 거냐면 작년 9월 미매각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다 매각이 돼야 되는데 작년 미매각률이 0.1%였어요.
근데 이제 0.1로 늘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2로 늘어났던 건 아니고 20%로 늘어난 거야. 미매각률. 그게 더더군다나 10월도 아니고 9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월을 살고 있지만 네. 레고랜드 사태도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금 경색 문제가 심각화되는 과정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난 거고 기업들은 미매각률 때문에 미매각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또 미치죠. 우리는 이 기업은 채권 발행했는데도 미매각되네? 이 기업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함부로 발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사이즈를 줄인다. 사업 규모를 줄인다. 매각 처분한다. M&A 시장에서 인수합병으로 판다. 이런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그 시점은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거죠. 채권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되는 시점이 23년 상반기입니다. 대략 한 50조 원가량의 채권 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이 채권 만기가 도래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와서 만기됐으니까 갚으세요 이거예요. 네. 보통 기업들은 어쨌든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갚지는 않아요.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그렇죠. 차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걸로 그죠? 이게 나쁜 말로는 돌려막기인데 그 기업들은 그게 경영 전략인 거예요. 재무 전략.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파이낸싱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연구하고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경영학과에서.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발행해봐야 매입이 투자자를 못 찾는데 그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까? 결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매각해서 이것을 갚는 일밖에 지금으로서는 없고 그룹 계열사 중에 특히 약한 계열사들이 그런 문제에 많이 당면하니까 이 그룹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원하라고 정부가 압박하는 거예요. 얘네가 부도로 연결되지 않도록. 네네. 근데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 한전이나 은행한테 가급적이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하지 말아달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채권 발행액의 96%가 한전 더하기 은행채예요. 완전 초우량 채권밖에 안 팔리는군요, 지금. 그것도 다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발행을 좀 덜 해서 투자자들이 또 여지를 줘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수순이 뭐냐면 그럼 기업들은 사업을 정리하는 거죠. 사업이 5가지 있으면 그 중에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것부터 정리를 할 거고 이 사업의 정리는 곧 기업의 구조조정이니까 특정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업체들의 구조조정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100대 만들다가 10대를 만들면 바퀴도 400개 필요하다가 40개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바퀴 만드는 공급업체는 같이 조정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게 고용 충격으로 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 충격이 오는 거죠.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